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집에 오면 이제 정신적으로 피곤하다, 또 지쳤다, 피로함이 몰려든다 이런 느낌 때문에 퇴근하자마자 이제 난 쉬어야 돼,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돼 라고 하면서 뭐 소파에 누워서 멍하니 영상만 보고 있거나 뭐 아니면 그냥 침대에 누워서 난 잠을 자야 돼 라고 하면서 아직 잘 때도 아닌데 계속 누워서 침대에만 있거나, 그리고 밤새도록 스마트폰만 들여다본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활동성이죠. 비활동성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사실은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직장인들이 사실 육체노동보다는 정신노동에 더 많이 종사하잖아요. 사무를 처리하고 뭐 생각을 하고, 이런 정신노동을 하고 나면 우리가 피곤하다, 피로하다라고 느끼지만 이건 사실 육체적인 피로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나는 피로라는 느낌이 드니까 마냥 쉬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건 이제 약간 정신적인 에너지가 고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회피하고 싶은 심리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정신적인 에너지는 다소간의 약간의 자극이라든지 감각의 활성화라든지 가벼운 운동이라든지 이런 심신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충전이 돼요. 그런데 퇴근하고 나서 이제 번아웃된 직장인들이 주로 이제 그런 양상을 많이 보이는데, 퇴근하자마자 집에 오자마자 누워 계시는 거죠. 뭐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좀 펼쳐놓고 정리정돈도 잘 안 돼. 그것보다는 이제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좀 감각을 깨워줘야만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삶의 활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관련해서 신종 우울증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현대인의 좀 특수한 형태의 우울증, 30대나 20대, 주로 청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무기력하다, 뭐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하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는데 전형적인 우울증하고는 양상이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전형적인 우울증은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근데 신종 우울증 환자는 피곤하다고 하면서도 막상 누우면 자려고 하지 않아요. 또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는 아침에 좀 일찍 깨어나거든요. 신종 우울증 환자는 아침 일어났는데 눈 뜨기 싫어하고 일부러 더 잠으로 도피하려고 해요. 특히 또 특징적인 양상 중에 하나는 취미생활 할 때는 좀 쌩쌩하고 어떤 때는 되게 밝은 모습을 보이는데 막상 출근하려고 한다거나 일을 하려고 하면 뭐 꾀병하고는 다르게 실제로 피곤함이나 무기력감을 느껴요. 휴일이나 쉬고 있을 때 모습과 직장에서 일을 할 때의 모습, 학교에서 공부할 때의 모습이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병이 맞나? 혹시 저거 꾀병 아니야? 과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런 느낌을 가는 환자분에게 직접 물어보면 실제로 정말 피곤해서 나는 공부가 안 된다, 집중하기가 너무 어렵다,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특히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아서 깜빡깜빡하고 실수가 잦아진 것 같다, 에너지가 고갈된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취미활동을 할 때는 또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웃기도 하고 몰입도 하고 대비되는 모습이 정말 나타나니 이건 좀 전형적인 우울증하고는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이제 주변에서는 좀 오해를 받기도 하고, 환자 스스로도 이게 진짜 내가 병이 맞나? 지치고 힘든 건 맞는데 어떤 땐 또 괜찮은 걸 보니까 이게 병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도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지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운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죠. 신종 우울증 의심이 되는 20대, 30대 청년분들이나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활 패턴들도 좀 많이 달라요.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들은 밥맛이 없거든요. 체중도 빠지고요. 주로 신종 우울증이다라고 제가 의심이 가는 분들은 뭐 야간에 폭식을 한다든지 고칼로리 음식을 너무 탐닉한다든지 이런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패턴도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반응도 다르고요. 가끔은 이제 대화할 때 보면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분들은 표정이나 모습들이 좀 굳어 있거나 감정 반응들이 제한들어, 또 신종 우울증 환자들은 이야기해보면 곧잘 웃어요.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할 땐 이야기도 잘하고, 그래서 언뜻 봐서는 정말 우울한 거 맞나? 의심이 들기도 하죠. 또 환자 스스로도 내가 우울하다, 슬프다라는 느낌보다는 무기력하다, 뭐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다, 뭘 해도 재미가 잘 느껴지지 않고 전신이 좀 납덩이가 있는 것처럼 무거운 것 같다, 물 먹은 스폰지 마냥 자꾸 축축 처진다, 이런 무기력하고 뭔가 감동이 잘 느껴지지 않고 흐릿한 느낌, 또렷하지 않은 느낌, 이런 모호한 증상들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이름에서 암시하듯이 우울증은 왠지 우울하고 슬퍼할 것 같은데, 신종 우울증 환자는 우울감이나 슬픈 느낌보다는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흐릿하고 뭔가 머리에 좀 안개가 낀 것 같은 뚜렷하지 않은 느낌, 희미한 느낌, 이런 모호한 느낌으로 호소를 하니 이게 진짜 병이 맞나? 라고 스스로도 좀 의심스럽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런 거예요? 왜 굳이 이런 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젊은 층 분들이 사는 게 생활이 많이 팍팍하시잖아요. 열정이나 욕심, 욕망, 욕구 굉장히 많거든요.
더 잘하고 싶고 더 앞서가고 싶고 또 어쨌든 남들보다 더 앞서가고 싶은 열망도 크고 또 하나는 완벽주의적이고 성취하고 싶은 욕망도 크죠. 이상이나 목표도 굉장히 큰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만족을 잘 못하고 좀 더 나은 내가 되어야 된다. 남들보다 좀 더 앞서가야 한다. 이런 열망에 이끌려서 굉장히 성실하게 살고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번아웃이나 지치는 현상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런 무기력들이 이런 우울증과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경쟁적으로 흐르고 개인 스스로도 완벽주의적인 성향, 실수해서는 안 된다, 남들보다 좀 더 앞서가야 된다는 경쟁의식이랄까, 비교하는 그런 습관들이 자기 자신을 쥐어짜게 만드는 무기력에 쉽게 빠지게 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란 존재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지 않기가 무척 어렵죠. 오히려 비교를 통해서 내 자신을 인식하는 경우가 훨씬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이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우리의 한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이제 뭐 어떤 기분이냐 어떤 느낌이냐 물어도 스스로 자기 기분을 표현하기보다는 남들에 비해서 내가 행복하냐, 남들은 기분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우울해, 자기 감정조차도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분과 비교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누구인가? 이 사람은 이런데 나는 이렇다.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는 부족하다. 저 사람은 성취했는데 나는 뒤처진 것 같다. 나의 사회적인 위치나 내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규정하고 설명하려는 경향이 어쨌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거든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비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런 습관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우울감이라든지 자꾸 나는 뒤처졌다라는 열패감이, 나는 뭔가 결함이 있다, 나는 부족하다라는 자의식을 자꾸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뭐 현상을 부추긴다고 할까요?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뭐 사회적인 비교를 좀 멀리 하려고 해도 뭐 요즘 세상이 자꾸 뭐 소셜 네트워크로 이어져 있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문화,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자랑하는 문화, 비교하는 문화들이 팽배해 있다 보니 사회적인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최근에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20대, 30대 청년이 7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도 그럼 같은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뭐 적극적인 뭐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이고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쉬는 20대, 30대, 뭐 물론 그 중에는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아마 두 번째로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몸과 마음이 아파서 못하겠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정신과 진료를 하러 오시는 환자분 혹은 그런 환자분들의 가족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많이 오시거든요. 예를 들자면 학교를 졸업하고 충분히 취업해서 일할 나이인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하지 않느냐, 못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여기저기 자꾸 몸이 아프다, 건강검진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은 나오지 않는데 계속 몸이 피곤하고 몸의 특정 부위가 통증이 심해서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일을 못하는 것이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라든지, 계속 무기력하고 의욕이 안 생기는 거야. 자기도 답답하다는 겁니다. 뭔가 의욕이 생겨야 뭐 일할 맛도 나고 구직 활동도 할 텐데, 전신적으로 의욕이 안 생기고 힘이 안 생겨서 기운이 나지 않아서 활기가 생기지 않으니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심해지면 신체적인 통증이나 신체적인 피로감으로도 이어지기도 해요. 반대로 신체적인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무기력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죠. 서로 상호작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먼저다, 마음이 먼저다 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하다면 혹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다면 그것이 몸의 신호로서 나타날 가능성도 많다는 걸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신체적인 피로감뿐만 아니라 기능 장애들이 주로 잘 나타납니다. 뭐 소화불량이라, 식사하면 헛구역질이 올라온, 배변 활동이 좀 변화가 있다, 두통이나 머리가 뿌연, 안개가 낀 느낌이라, 이런 신체적인 증상으로 심리적인 문제가 발현되는. 그래서 혹시 뭐 젊은 층에서 자꾸 난 병원에 가는데도 치료가 되지 않고 검사를 해도 이상이 안 나오는데 난 자꾸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두통에 시달리고 전신 무력감이나 피로감에 빠져 있고 어떤 특정 부위의 통증에서 자꾸 자유롭지 못하다면 혹시 이것이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된 건 아닌가, 내가 굉장히 지쳐 있고 무기력한 것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고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비단 한두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전역에 다 퍼져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20대, 30대 청년층이 굉장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개업을 하고 한 6년, 7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확실히 코로나 시기부터 해서 한 최근 4, 5년 사이에 여러 가지 무기력하다, 이유 없는 신체적인 통증이나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구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고
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또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대인관계도 제한되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도 하지 않는 그렇게 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자기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층이 굉장히 늘어난 것 같아요. 또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의 고통들도 굉장히 늘어난 것 같고요. 그런 환자분들이 확실히 병원에 오는 비율이 현저하게 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냥 내버린다기보다는 사실 이런 경우에 잘못된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좀 무기력하고 정신적으로 피로감에 쌓여 있고 열정도 사라지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쾌감도 따라오고 계속 노력하는데도 피로해서 잘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학업은 해야 돼. 그러면 일을 하고 나서 돌아왔더니 다 에너지가 소진돼서 퍼져버려요. 아, 나는 일찍부터 자야겠어. 빨리 자려고 하는 거예요. 수면 리듬이 맞춰지질 않거든요. 자도 피로해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죠. 에너지가 충전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잘못된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술이나 정신이완제 이런 것들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은 일시적으로는 위안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재충전해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활기나 정신 에너지를 떨어뜨리거든요. 환자분들이나 뭐 강의를 할 때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정신적인 피로감이나 무기력을 대처하는 자신의 습관을 좀 돌아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습관 중에서 일시적으로는 위안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장기적으로는 무기력을 더 악화시키는 습관이 무엇인지 그런 것은 없는지를 하루 생활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활동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잘못된 대처를 하면서 이제 무기력을 더 악화시키는 환자분들이 많죠. 혼밥이나 뭐 가볍게 식사하시면서 맥주 한잔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지금 너무 지쳐 있는데 과도한 음주라든지 계속 이제 뭐 폭식으로 혹은 뭐 달고 맵고 짜고 고칼로리가 높은 음식으로 일시적인 위안만 계속 반복적으로 추구한다면 아마 그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기력을 더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게 분명합니다. 인스턴트 도파민이라고도 예, 맞습니다. 사실 근데 도파민 체계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이제 짜릿하게 즉각적으로 도파민이 확 올라오는 즉각적인 도파민 체계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음식이라든지 뭐 약물이라든지 술이라든지 게임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즉각적인 만족감, 즉각적인 쾌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도파민 활성제죠. 즉각적인 도파민 활성제의 부작용이 대부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에너지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성이 잘 일어나거든요. 계속 더 자극적인 것들이 있어야만 도파민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즉각적인 도파민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방식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그걸 갈망하게 만들어서 내성도 생기게 하고 거기에만 매달리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자원을 고갈시키게 만들어요. 제가 흔히 드리는 비유 중에 하나가 너무 가스보일러 많이 틀지 마라. 온돌방처럼 천천히 올라갔다가 그 다음 꺼도 꾸준하게 지속되는 온돌방 같은 느낌이 필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가스보일러는 금방 켰다 끌 수는 있지만 사실 기름값 많이 들잖아요. 온돌방처럼 천천히 달궈지지만 사실은 조금 식어도 온돌방 자체는 뜨뜻한 느낌이 지속되는 그런 길게 작용하는 도파민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게 사실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정신건강, 신체건강,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조금 힘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활동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나한테 그렇게 작용할 것인지를 이제 사실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제일 우선 먼저 하셔야 될 것들은 신체적으로 좀 감각을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좋습니다. 뭐 먹어서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몸을 쓰는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선 신체적인 활동량을 유지하시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피로는 몸을 써서 풀어나가야 되고 몸으로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운동 습관을 잘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근하고 뭐 바로 집으로 간다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번아웃된 환자들은 대부분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곳에서 몸을 쓰고 운동하고 뭐 산책이라도 하고 바람이라도 쐬고 아니면 가능하다면 뭐 한 20-30분 정도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운동하고 집으로 가면 바로 아마 누워있지 않을 거예요. 밀린 설거지도 하고 아마 빨래도 개고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또 에너지가 재충전되기 때문에 저녁 시간을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재충전에는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활성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을 추구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감각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심리라는 게 꼭 뇌에서 생각에서만 작용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몸의 작용들이 정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뭐 저희 용어로는 이제 체화된 인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분이라는 것은 생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모여서 형성이 되거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굉장히 활기차요.
그럼 우리가 이제 대부분 기분이 좋다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둥해요. 그럼 그걸 우리는 좀 불쾌하다, 혹은 우울하다, 슬프다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분 상태이냐는 내 신체적인 상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많아서 내 몸의 활기들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식들을 계속 선택해야 되는데, 두 번째 방법이 이제 뭐 퇴근하고 나서 반신욕을 한다든지, 뭐 좋은 향기를 피워놓는다든지,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사지를 받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시각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사실 계속 이렇게 짧은 가까이 있는 시각에만 주목을 하면 관점 전환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뭐 짧은 시각도 그렇는데 생각과 기분은 관점과 굉장히 관련이 많거든요. 긴 시각에서 보거나 넓은 시각에서 뭔가를 보고 있으면 관점도 넓어지죠. 이제 집에서 계속 방에서 뭐 모니터만 보고 있는 것과 퇴근하고 나서 저 멀리 있는 뭐 나무를 본다든지 산을 본다든지 좀 더 긴 시각을 갖는 것이 정신적으로 사실은 유연성을 더 증가시키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행동하기 위한 마음을 먹는 게 더 힘들 때도 많은데 어떡해? 저도 사실은 너무 피곤할 땐 잘 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제가 우선 첫 번째 제안 드리는 방법은 시간을 정해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뭔가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 시간은 내가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내가 30분을 조깅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조깅하는 그 시간을 포함해서 1시간 정도를 비워두는 거예요. 어떤 날은 몸이 너무 피곤해서 조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가볍게 그냥 걸으면 돼요. 그 시간을 잘 채우면 되는 겁니다. 도저히 내가 걷는 힘도 없는 것 같아. 그럼 느릿느릿 산책하시면 돼요. 아니면 도저히 내가 그 시간 동안 걷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면 뭐 집 주변에 있는 공원의 벤치에 가서 잠시 앉아서 뭐 나무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하늘도 바라보고 다른 사람 걸어가는 것도 바라보기도 하고 뭐 책도 앉아서 벤치 한 책도 읽어보기도 하고요. 그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라는 구조가 깨지면 에너지가 충전되기가 힘들어요. 또 하나 이제 열심히 지내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시간은 뭔가를 해야만 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자꾸 몰아붙이게 되는데, 그렇게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고 그 시간 동안은 나를 위한 시간이고 에너지를 재충전해주는 시간이다. 건강하게 채우겠다. 그런 느낌으로 시간을 지킨다라는 느낌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에너지가 낮을 때는 그에 합당한 활동을 하게 될 거고요. 좀 덜 피곤한 날은 내가 목표했던 뭐 운동이라든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꼭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그 시간을 내가 건강하게 채우겠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런 피곤하면 그 시간을 뭉개버리거든요. 힘이 없어. 그 시간에 차라리 나 누워있을 거야 라든지, 차라리 그 시간에 나는 침대에서 그냥 영상이나 보고 있을 거야 라든지, 차라리 그냥 그 시간에 나는 치킨이랑 맥주나 마실 거야 라는 식으로 자기를 건강하게 돌보는 시간을 다른 걸로 대체해버리거든요. 마치 이제 그게 자신을 좀 돌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좀 더 건강하게 돌보는 자기를 관리하는 그 시간들을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고 그 구조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경쟁적이고 더 잘하고 싶은 열망에 휩싸여 있으면 자꾸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만 뭔가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난 더 잘하고 싶은데 내가 성격이 굉장히 예민해서 난 이걸 안 돼. 나는 굉장히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뭔가 할 수 없어. 난 내 마음속에 이런 컴플렉스 때문에 난 더 발전하기가 힘든 것 같아. 나는 내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꽉 차 있어서 난 할 수 없어. 난 공황장애 우울증 환자라서 난 뭘 못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서만 자꾸 너무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경쟁적인 사회라든지 완벽주의적인 성향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다든지, 또 사회 문화적으로도 성취주의적인 것들을 너무 고취하는 사회에 살다 보면 자꾸 자기 자신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함정에 빠지는 경향이 있죠. 그게 이제 심해지면 자기 초점적 주의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신호에 자꾸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성격이라든지 컨디션이라든지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라든지 감정 상태에 너무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휩싸이고 부정적인 감정이 더 늘어나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뭔가 고칠 게 없을까? 잘못된 건 없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돈 못 버는 거야. 라는 식의 자기 문제에 자꾸 주의를 기울이는 함정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고치는 데만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런 식으로 성장하거나 힐링되지 않아요. 사람이 성장하고 힐링하는 건 결함을 제거하거나 약점을 없애기 때문이 아니고요. 경험을 넓히고 목표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성장하면서 사실은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의 문제점에만 너무 도취되어서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성장을 방해하거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져서 더 무겁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기 초점적 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데요. 뭐 쉽게 말하면 너무 자의식에 빠져 있거나 난 이게 문제야. 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난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난 열등감이 있어. 성장 배경이 이래. 난 학벌이 이런 것 같아. 내 성격에 뭐가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 안에서 너무 탓을 하거나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에서는 조금 벗어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선생님 혹시 30대 이걸 아셨어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0대는 실제로 열심히 사회화를 해야 되는 게 그 나이 때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사회적으로 내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고 역할을 만들어 나가는 게 30대에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열심히 사는 게 그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열심히 살고 싶은데 뭔가 내가 잘 안 된다라고 느끼면 자꾸 이제 뭔가 내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 난 뭐가 부족하지? 라고 저절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런 과도한 성찰이라든지 과도한 자기 초점적 주의라든지 과도한 자기 비판은 성장을 오히려 가로막고 불필요한 이제 에너지를 갉아먹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좀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부정적인 데만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닌가, 너무 내 안에서 문제를 찾으려고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만 막 들여다보려고 매달리면서 스스로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좀 알아차리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돌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열심히 사는 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목표라든지 뭐 이상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목표나 이상을 향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이 30대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제가 돌아봤을 때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과 목표를 향해서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것과 내가 이러면 좀 지치지 않을까, 너무 과한 건 아닌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사실 자기 마음이지만 자동으로 굴러가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이라든지 정신적인 것들은 작동 방식이 다 달라요. 각자만의 매뉴얼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매뉴얼을 사실을 좀 읽어보기도 하고 한 번씩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검토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무작정 달려왔거나 뭐 잘못된 데서 자꾸 원인을 찾는다든지 자기 탓만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 전혀 없이 난 무조건 열심히 해 라는 생각으로 쥐어짜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조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생은 약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연날리기랑 되게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연날리기 할 때 연줄을 얼마나 당겨야 되는지 정답은 없잖아요. 그리고 한번 딱 그 장력을 정해놓는다고 끝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바람이 계속 바뀌고 바람이라는 스트레스는 불었다가 안 불었다가 세게 불 때도 있고 뭐 약하게 불 때도 있죠. 근데 바람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또 바람이라는 스트레스가 또 내 이상을 키워주기도 하거든요. 연을 더 높이 날려주거든요.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람을 없애거나 무조건 연을 높이 날리는 게 아니라 바람에 맞춰서 또 연에 내가 원하는 높이에 띄우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줄을 얼마나 늘렸다 풀었다 매 순간 주의를 기울이면서 조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율이라는 건 한 번 딱 정해놓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한테 적절한 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내 컨디션, 바람의 세기, 내가 생각하는 목표들을 계속 헤아려가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한 번 결정해놓는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계속 끊임없이 조율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맞는 걸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을 이제 키워가는 게 중요하죠. 30대 때는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번아웃에 빠지고 어느 정도 하면 괜찮은지를 자기 컨디션을 알아가는 과정과 조율하는 과정들을 계속 거쳐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 없이 그냥 무작정 달리면 또 40대에 이제 허무감에 빠져요.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오히려 이제 중년기 이후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기를 조율하는 기능을 익혀가면서 열심히 하는 습관들을 길러야 그 이후에 이제 삶의 과정들도 순조롭게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중장년은 직업적으로 한 크게 3번 정도로 변화를 겪게 돼요. 그 첫 번째 변화가 주된 일자리 퇴직입니다. 한 사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오래 일했거나 가장 급여가 높았던 일자리를 말하는데 이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보면 49.3세 정도로 잡혀 있어요. 주된 일자리를 이탈하면 거기서부터 급여 수준이 확 꺾여버립니다. 근데 이게 아주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것보다 지금은 더 줄어들어 있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정년이죠. 이건 법적인 정년인데 물론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연장은 될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네. 근데 어쨌든 법적 정년이 있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완전하게 일에서 손을 떼는 연령, 이른바 완전 은퇴 연령이 있습니다. 만 73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건 또 반대로 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주된 일자리 퇴직은 48세, 47세 당겨오고
완전 은퇴 시기는 만 73세에서 이제 74세, 75세. 그래서 개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된 일자리를 퇴직했을 때 거의 기존에 받던 연봉의 50% 이상 날아가는 경우들이 꽤 흔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면 퇴직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인지조차 못 하시면 하다가 갑자기 일자리 없네 이러면서 단순 업무로 내몰려야 되는 상황. 그리고 그 단순 업무로 내몰리는 것이 사실상 50대부터 시작된다라면 무려 23년 정도의 일자리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계속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저런 분도 계셨었어요. 회사를 꽤 좋은 곳을 다니셨는데 퇴직을 하시고 지난 몇 년간 거의 경력 형성을 못 하신 거예요. 5년 가까이. 그러시다 보니까 사실상 경력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상담을 오셨는데 상담 내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이 예전에 다니신 회사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만 얘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전 회사와의 결별이 안 된 전형적인 케이스죠. 이분 여전히 마음으로는 그 회사를 다니고 계시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새로운 출발이 안 되죠. 인간적으로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할 때는 이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전 직장이 좋은 곳이었던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프라이드는 가지시되 사실 그 직장의 어떤 기준들을 바깥으로 끌고 나오시는 것은 개인에게 굉장히 힘든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50대 분들 가운데 그래서 아마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이긴 하죠. 준비가 좀 되어 있는 상태이신가요? 일반적으로 시장 전체로 보면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자산을 얘기를 하시느냐, 사람들의 눈높이는 10억대 정도는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고민이 생기죠. 제가 살펴본 통계 중에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같은 것을 보면 50대의 경우 12억 5천 정도가 우리나라 50대 상위 10%예요. 가구 자산으로. 근데 이제 사람들의 눈높이는 대체로 20% 선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를 들면 50대가 6억 정도를 갖고 있으면 22년 기준으로는 상위 한 30% 기준이 될 텐데도 나는 못 살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돈에 대한 착시 때문에 스스로 불안을 더 키우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이 퇴직할 때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퇴직하시면 실업급여 받으면서 고민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정작 몇 년 동안 그렇게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이 실업급여 받으면서 명확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막상 실업급여는 기존에 받으시던 급여에 비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러면 한 서너 달만 지나면 쫓기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일자리들은 사실상 내 눈에 찰 리가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른바 타협이 안 돼서 장기 실직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 상황에 문득 보니까 내가 퇴직금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소위 목돈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창업이라는 카드를 급하게 꺼내 드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근데 아시다시피 창업이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창업 5년 후에 보면 전체 창업자의 66%가 폐업을 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사실상 첫 창업은 거의 오래지 않아 폐업의 수순을 밟는 경우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시장 전체로 보면 최근에 50대, 60대 창업자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6명, 7명 정도가 60대 이상 사장님이었다라는 뉴스 기사도 최근에 봤었거든요. 통계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사실상 50대, 60대 창업자만 전체 창업자의 절반 정도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정 시점에 쫓긴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주변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좀 더 근원적인 문제로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서 사실상 준비를 잘 못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죠. 창업 분야에 좀 특히 자영업 창업 같은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사이트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소상공인24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만 들어가도 소상공인 창업에 관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좀 살펴보셔도 전혀 막 헛발딛는 경우들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곳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창업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창업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하는 경우도 준비 없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실패하는 케이스도 많이 보셨을까요? 그럼요. 특히 이제 직업 선택할 때는 반작용이라는 것들이 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해왔던 일은 쳐다도 보기 싫은 심정. 금융권에 계셨던 분이 나 이제 머리 쓰는 거 싫어서 단순 업무 하고 싶어요 해서 생산직 쪽으로 가셨는데
아마 이틀인가 계셨을 거예요. 네. 예, 그게 갑자기 그렇게 바꾼다는 게 정말 쉽지 않죠. 근데 마음은 꿀뚝 같은 거예요. 나는 그동안 이 일은 이제 지쳤고 더는 쳐다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들이거든요. 실제로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런 시기를 한 번쯤 맞이하시게 되신다면 구직 활동하실 때 가능하면 혼자 하시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취업 지원 시스템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내가 모르는 것들을 그런 쪽에 경험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느끼는 건 미리 정말 준비를 해야겠다. 한 살이라도 일찍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지금 조금 어떤 스텝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예컨대 정년까지 일을 하고 퇴직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의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단순 업무를 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일을 하거나 많은 분들이 전문가 형태의 활동을 원하실 건데 그러면 그런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대부분 퇴직 전에 뭐 나가면 좀 쉬어야지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사실은 선택지는 너무 단순해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다른 선택지를 만들면 되죠. 두 번째로는 개인의 경력, 소위 몸값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심해요. 통계적으로 보면 소득의 정점 시기는 만 43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9세 선에서 주된 경력의 일자리를 이탈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또 본인이 거둘 수 있는 소득 수준이 확 꺾이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일정 시점이 되면 적자 상태로 접어들기 시작하는데 통계적으로 62세부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자신이 돈을 모은다라면 이 초기에 집중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남는 거죠. 저는 그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돈에 대한 착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들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저는 상담하다 보면 본인이 뭐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 비용조차 선뜻 마련하기가 좀 힘들어서 엄두를 못 내는 케이스들도 봤었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보완이 돼야 되는데 또 희한하게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것들조차 안 걸리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몸값의 변화 추이를 좀 보시면서 재무와 관련된 계획도 그에 맞춰서 좀 세워두시는 게 좋죠. 제 첫 직장은 패션회사 MD였습니다. 반복적인 작업 싫어해요. 그리고 새로운 거 되게 좋아하고 강점 중에 하나는 언어를 활용하는 거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쪽 일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전에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닥치는 대로 들어갔다가 좀만 재미없으면 때려치우고 그런 명함만 늘어나게 된 거죠. 30대 후반까지 굉장히 헤매 돌아다니면서 그나마 조금 나아졌지만 초기에는 진짜 종잣돈 뭐 이런 게 형성이 안 돼서 되게 고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40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성장을 해서 보통 사람 비슷하게 살게는 됐는데 결국 직업에서 성장은 향상심인 것 같아요. 내가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 성장하고 싶은 마음. 이거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그렇게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꽤 많고 또 요즘 시대는 분위기가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내가 요 몇 년 동안 비상금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열심히 모았다고 하면 이제 모으기만 하기는 싫거든요. 이걸로 어떻게 한번 재테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모으는 거는 계속 모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00만 원 정도면은 원금을 이제 불려야겠죠. 근데 사실 뭐 어렵게 모은 소중한 1,000만 원인데 쉽게 잃어버리거나 원금이 손실되면 속상하니까 이제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과거 10년간 총 수익률이 422%인 QQQ라는 ETF가 있거든요. 그거를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서학개미사에도 많이 알려진 ETF입니다. 그런데 좀 더 리스크를 좀 이제 가져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연 배당률이 한 10에서 12% 정도인 JPQ ETF가 있습니다. 그 JPQ ETF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 QQQ와 JPQ를 이제 반반 혼합해서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QQQ 같은 경우는 사실 연 배당률이 너무 작습니다. 한 1%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1%. 그 대신에 말씀드렸듯이 배당 성장률도 한 5% 정도에서 매년 배당금을 5%씩 좀 올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과거 10년간 422%, 과거 30년으로 보면 4,500%가 상승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은 선택이고요. 근데 이제 좀 연배당률 10에서 12%인 JPQ는 연배당률이 좀 높은 만큼 배당금을 이제 받으면서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노리거나 아니면 생활비로 쓰겠다고 하시면 뭐 JPQ로 좀 써도 되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1,000만 원이 있어요. JPQ의 절반, QQQ의 절반
절반 500만 원씩 이렇게 만약에 넣어 놓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계산을 해보면 될까요? 그 연 배당률은 뭐 어떻게 보면 반반이니까 네. 6% 정도 될 것 같고 총 수익률은 거의 뭐 비슷하지 않을까 봅니다. 최근에 본 거를 보면은 JPQ도 총 수익률이 QQQ에 못지 않더라고요. 높은 배당을 받은 만큼 재투자를 하면 거의 비슷하게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JPQ 같은 경우는 이제 등락폭이 QQQ보다는 좀 높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폭이 좀 더 높을 수는 있겠죠. 혹시 QQQ와 JPQ 이걸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 ETF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QQQ는 나스닥에 있는 100기업에 투자하는 종목이고요. 뭐 JPQ도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긴 하는데 나스닥 100기업에 투자하면서 이제 좀 높은 배당금을 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JPQ 같은 경우는 연 10%에서 12%의 배당률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지금 현재 20억 정도의 지금 순자산을 갖추고 계시고 대출도 없으시고 현금 흐름도 지금 ETF를 통해서 한 200만 원 이상.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작가님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위치에 도달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 내 입장에서는 나는 이 소소한 돈으로 불리고 이렇게 하기가 무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근데 미래도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뭔가 좀 더 도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뭐 이제 대기업에 취업을 했지만 남들은 부러워하지만은 제가 절대 행복한 삶이 아니더라고요. 직장 상사 스트레스가 많고 회사를 나오고 싶었지만 대안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 모아둔 돈이 뭐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제 딸도 이제 성인이 되면 뭐 취업을 하든 할 텐데 저의 모습을 나중에 딸한테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만큼은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거 하고 넓은 세상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좀 이번에 노력을 하면 딸에게는 더 넓고 선택지가 많은 그런 삶을 부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세대에서 부자가 돼서 딸은 좀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결심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딸 사랑하니까요. 작가님께서 앞서서 순자산을 또 공개를 해주셨단 말이죠. 현재 현금 흐름은 ETF 배당주를 통해서 2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장인분들도 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상황별로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장에 좀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금 설계를 하면 좋을까요? 제 책에 좀 그 표를 그려놨는데 네. 그 배당 수익률 30% 포트폴리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당장 큰 현금 흐름 뭐 네.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큰 현금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연 30%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데 표에 보시면은 MVDY 이제 초고배당주인데 이게 시가 배당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 비중으로 좀 크게 넣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피나 제피Q, QILD 고배당주를 40% 정도 넣었고요. 그다음에 분산 투자 차원에서 뭐 TLTW 10% 넣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높은 만큼 은퇴 후 경제적으로 이제 좀 안정이 되면 이제 점차 낮은 배당률로 차차 이제 좀 변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30%로 좀 높지만 리스크도 그만큼 좀 있는 편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10에서 15% 정도 되는 포트폴리오로 점차 이제 변경하시는 게 뭐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나씩 보면 지금 한 1억 정도 지금 투자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고 종목을 보면요. 네. 사실 저도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서 이게 그냥 알파벳인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MVDY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기초자산으로 하면서 그 엔비디아 콜옵션과 풋옵션을 매수하면서 네. 그 높은 프리미엄을 얻은 걸 가지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종목이고요. 일명 뭐 커버드 콜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커버드 콜로 인해서 높은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이 지금 한 50%에서 뭐 현재는 한 60%까지도 좀 높습니다. 네. 그래서 5천만 원을 넣었다고 하면 세후로 15% 세금을 떼도 169만 원의 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피 같은 경우는 이제 JP 모건에서 출시한 종목으로서 제피 같은 경우는 S&P 500을 추종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높은 프리미엄을 이제 수취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10% 두는데 시가 배당률은 7.64% 정도 되는데 지금은 올라서 한 9% 정도 하고 있는데요. 뭐 1,000만 원 투자하면은 세후로 15% 세금 빼고 54,000원 뭐 이 정도로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제피큐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고 똑같이 이제 커버드 콜 전략이 들어간 상품으로서 비중을 20%로 두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제가 책 쓴 당시에는 9.9%인데요. 지금 한 12% 정도까지 좀
올라갔더라고요. 그 다음에 QYLG도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고 커버트콜 전략이 들어가 있고요. JPQ랑 뭐 거의 비슷한 종목인데 QYLG는 미래에셋의 그 미국 자회사인 글로벌 X사에서 만든 QYLG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에서 만든 그 ETF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TLTW는 채권 장기채 지수를 추종하면서 뭐 커버트콜 전략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사실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 채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TLTW가 좀 유망했는데 그래서 제가 책에 썼는데 지금 금리 인하를 좀 시작했지만은 다시 또 금리 인상이 또 예상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트럼프가 되고 나서 네. 그래서 TLTW는 이렇게 여기 책에는 썼는데 지금은 유보해야 되는 좀 종목인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 TLTW가 많이 오를 텐데 배당금도 높고 근데 지금 생각보다 이제 금리 인하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시가 배당률은 17% 정도로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30% 포트폴리오는 뭐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하면 세전으로는 245만 원, 15% 세금 뗀 세후는 한 210만 원 정도 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번에는 사실 작가님께서 우리 조금 월급쟁이들한테 요거 조금 추천한다라고 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뭔가 파이어족을 꿈꾸는 나도 40대 은퇴를 하고 싶은 월급쟁이들을 위해서 30, 40대를 위해서 좀 추천하시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실까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이제 파이어족을 꿈꾸고 네. 그분들을 위한 좀 포트폴리오를 한번 제 책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네. 뭐 MVDY 근데 이제 30% 포트폴리오보다는 비중을 50%에서 10%로 좀 많이 좀 줄여서 리스크를 좀 낮췄고요. 그 다음에 APLY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애플 지수를 추종하면서 기초자산을 하면서 뭐 콜옵션을 매도하면서 높은 프리미엄을 얻는데요. 시가 배당률은 뭐 MVDY보다는 28% 정도로 낮지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나마 MVDY보다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낮아서 여기 한번 넣어봤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앞서 설명드린 제피랑 제피큐를 좀 큰 비중 70%입니다. 제피랑 제피큐가 고배당이면서 초고배당주인 MVDY나 APLY보다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안정적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분산 투자 차원에서 TLTW를 넣어봤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투자하면은 시가 배당률 한 15%에 세전으로는 124만 원, 뭐 15% 세금을 떼서 나오면 한 106만 원 정도.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월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2의 월급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조기 은퇴도 꿈꿀 수 있는 그런 뭐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계속 투자하다가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합해서 월 현금 흐름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예적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원하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께는 또 어떤 포트폴리오 추천드릴까요? 배당 수익률 7% 포트폴리오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성장주, 여러분들도 좀 많이 익숙하신 스파이, QQQ, 뭐 슈드라는 배당 성장주 요거를 넣었는데요. 네. 그래서 안정화 시켰습니다. 15%나 30%인 포트폴리오에 비해서. 스파이는 S&P 5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탑 3에 갈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파이 ETF고요. 그 다음에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고, 예,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빅테크 뭐 AI 주 해서 좀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성장세가 되게 높기 때문에 QQQ는 앞으로 좀 성장을 할 것으로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스파이랑 QQQ는 한 5% 정도 비중을 줬고요. 그리고 슈드 같은 경우는 배당을 많이 주는 우량 종목, 뭐 100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시가 배당률은 한 3.13% 정도 되는데 배당 성장률이 한 11%로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배당을 11%씩 늘려주는 종목이거든요. 네. 요 슈드 SCHD도 그 한국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종목인데 15% 비중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제피랑 제피큐 고배당주를 70%로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TLTW 같은 경우는 이제 커버트콜 전략이 들어가서 조금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는데 TLT는 그냥 장기채 그 지수를 그대로 추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5%를 이제 분산 투자 차원에서 넣어서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투자하면 월 배당 지급액이 세전으로 한 57만 원 정도 되고 세후로는 한 뭐 49만 원, 50만 원 정도 되는 포트폴리오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예금이나 뭐 이런 게 좀 아쉽다. 뭐 요즘은 한 3%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보다는 좀 더 받고 싶고 좀 안정적인 걸 원한다 하면 요 배당 수익률 10% 포트폴리오가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나는 요거 그냥 그대로 그냥 둬도 괜찮아요.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고 싶은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사실 요즘 뭐 신문지상에도 부모님들이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 미국 주식 계좌를 많이 이렇게 오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뭐 비대면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직접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요. 부모님들도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자녀들도 적금이나 예금으로는 안 되겠다. 뭐 미국 주식을 사줘서 네. 하자.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세월이 많이 있잖아요.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세월이 많이 있으니까 네.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지금 뭐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제가 책에다가 이제 써 넣었는데요.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파이랑 QQQ 슈드를 주 종목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하게 33% 3분의 1씩 비중을 뒀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비중을 둔 거는 이 세 종목이 되게 우수한 종목입니다. 뭐 10년 이상을 내다보면 안정적이고 되게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30년으로 치면 스파이가 1000%, QQQ가 4500% 상승했잖아요. 그리고 슈드도 뭐 매년 11%씩 배당금을 올려주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가면 큰 수익률을 볼 것이고, 아이들이 뭐 세뱃돈을 받거나 용돈을 받으면 꼬박꼬박 이렇게 그 미국 ETF 배당주에 넣고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아이는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10년이고 20년 되고 대학 갈 때 등록금으로 뭐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원금이 이제 많이 불어 있을 거거든요. 근데 뭐 바로 은퇴하시거나 뭐 이제 30, 40대 분 같은 경우는 이 미성년자보다는 투자할 시간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맞아요.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쉽지 않겠지만 요 자녀 같은 경우는 요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적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은 그러면은 뭔가 주식 앱을 켜고 그냥 바로 시작을 하면 되나요? 처음 시작하는 왕초보들을 위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ETF도 한국 주식을 거래하는 거랑 뭐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좀 다르다고 하는 거는 환율이거든요. 아무래도 미국 주식을 사면 확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폭이 이제 또 아무래도 변화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그 환율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사실 이제 환율이 내려갈 때까지 좀 기다려서 사자 좀 그랬거든요. 왜냐면 환율이 좀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환율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투자 기회를 좀 놓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환율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말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환율이 올라가면 내 기존에 있는 원금이 같이 환차익을 또 보는 거고, 환율이 내려가면은 내려간 만큼 그 주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저가에 또 매입하게 되는 효과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왜냐면은 환율은 사실 그래도 일정 범위 내에서 그 움직이는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폭이 무제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없기 때문에 좋은 투자 타이밍을 좀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뭐 또 주식이 오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환율이 조금 높더라도 빨리 그냥 준비가 되셨으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어쨌든 또 주식에 대한 투자니까 또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걱정해야 될 게 없을까? 주의해야 될 게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우리 작가님께서 겪으신 혹시 시행착오도 있으신가요? 테슬라나 변동폭이 큰 주식을 저도 이제 혹해서 한번 따라서 사봤는데 너무 이렇게 또 폭락을 하니까 멘붕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좀 등락폭이 큰 것은 지양해야겠다. 그래서 남들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별 주식을 좀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은 또 하락장이 오면 사람 마음이 계속 이제 주식 장막 들여다보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떨어지면 좀 무서울 것 같거든요.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근데 그걸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은 트럼프가 재선되고 트럼프 효과로 미국 주식이 뭐 상승을 해서 좋은 시기인데 언젠가 하락하는 시기가 또 오겠죠. 과거 30년간 나스닥 100 지수는 뭐 4,500%, S&P 500 지수는 뭐 1000%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상향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미국 주식은 달러의 큰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하락할 경우에는 저가 매수를 위해서 여유 자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시에는 오히려 여유 자금 가지고 있는 걸로 추가 매수를 하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활용하거든요. 어차피 저는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이 우상향할 거라고 이제 믿기 때문에 폭락을 해도 걱정하지 않고 저가 매수로 좀 더 매수를 하겠다. 그래서 여유 자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가님 말씀하시는데 그 평온함이 느껴져요. 어떤 그런 부침에도 잘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21년도에 시작을 처음에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하시면서 하락장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그걸 잘 견디고 모아 가실 수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뭐 하락을 하더라도 배당금은 그래도 일정하게 나오니까, 하락을 해도 나는 월마다 배당금을 받는다. 이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바로바로 보이니까 쉽게 지치지 않고, 아, 뭐 다음 달에도 배당금이 나온다. 나는 뭐 단기간에 팔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다. 장기적으로 계속 놔둘 거다. 투자한 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배당금을 받다 보면 그런 손실 부분을 커버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10% 나도 배당금을 받다 보면 그 10%가 벌써 이제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매월마다 배당금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매달 뭐 4번, 뭐 5번 이렇게 배당금이 입금됐다는 카톡을 보면 또 힘든 일상에서도 또 활력소가 되는 거죠. 월요일 아침에도 기분이 안 좋지만 띠딩하는 카톡 소리를 내면 또 힘이 나는 거죠.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돈이 되는 정보잖아요. 이걸 이렇게 좀 알려주시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저도 성공한 분들이나 훌륭하신 분들의 책이나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 가기 죽도록 싫고 뭐 회사를 탈출하고 싶고
뭐 아침에 일어나고 싫고 아무튼 소심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장인분들 계신데 뭐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른 길도 있다. 그런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책을 내고 이렇게 하게 됐고요. 모든 분들이 다 잠재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끄집어내지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만 이렇게 담아두고 어쩔 수 없이 회사 출근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저도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러지 말십사 하고 다른 길도 있다. 충분히 지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들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책을 냈고 여기 유튜브에도 출연하게 된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회사만 믿고 열심히 하다가는 희망퇴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탈출을 해야겠죠. 한번 시작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시작이 곧 성공이다. 요즘은 이제 신입 직원들이 거의 없어요. 고참 직원들이 역삼각형 구조로 피라미드 구조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떤 부서는 40대가 뭐 막내다 뭐 이런 소리까지 실제 상황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참이 되고 요즘은 이제 애를 하나 낳거나 안 낳거나 뭐 이랬었잖아요. 신입 직원이 별로 없어요. 주니어 사원이 적고 시니어 사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고참들도 실무를 하게 되고 회사 입장에서도 신입 직원을 또 키워야 되고 젊은 직원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고참 직원이 많다 보니까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망퇴직금도 많이 주고 하는데 근데 고참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이 아직 뭐 대학 다니고 있으니까 대학 등록금도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고 자식이 결혼을 하고 하더라도 부모가 재직 중인 거나 아닌 거랑은 또 천지 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묵묵히 다니고 있는데 어린 후배가 상사로 오는 경우도 이제 비일비재하거든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해서 나가고 싶다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죠. 아무튼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회사만 믿고 열심히 하다가는 나중에 구조조정이든 희망퇴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저처럼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뭐 탈출을 해야겠죠. 우리 작가님이 삼성에 다니셨기 때문에 놓치기가 되게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모든 직장인들이 처음 입사할 때는 임원이 목표겠죠. 근데 임원되는 사람이 전체 1%도 안 되잖아요. 한 0.5% 되려나? 근데 임원될 가능성은 없고 점차 제 후배들이 상사로 오고 부서장으로 오고 하니까 자존심이 좀 상하고 자존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뭐 과거에 있던 부서에서 뭐 상사한테 좀 시달려서 업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퇴사를 빨리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 작가님도 초등학생 따님이 계세요. 그러면은 사실 퇴사를 또 결심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뭐 삼성 다니고 하면은 연봉도 높은데 왜 이렇게 그만두냐 뭐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네. 근데 현실을 모르시더라고요. 임원이 아닌 이상은 생각보다 연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본인의 연봉 소득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연봉 뭐 3천, 4천만 원 한 분한테도 물어보고 연봉 2억인 분한테 물어봐도 애 키우고 여행 가고 학비 이런 거 하다 보면 생활비 하다 보면은 늘 빠듯하다. 그래서 뭐 그 연봉이 이렇게 생각보다는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퇴사하는데 뭐 그렇게 미련은 없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40대 은퇴라는 걸 달성을 어떻게 보면 하신 거잖아요. 어느 정도로 조금 세팅을 했을 때 자산이든 뭐 현금 흐름이든 퇴사를 해도 좀 괜찮다고 보시나요? 5년 전에 오르지 않는 김포 아파트를 잠실 아파트로 갈아타면서 자산이 좀 크게 한 단계 점프하면서 또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월 현금 흐름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잠실 아파트가 가격이 비싸도 매도하지 않는 이상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없고 현실은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월배당 ETF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됐고 7천만 원을 넣어도 200만 원 정도 월 현금 흐름이 들어오니까 월급에는 좀 미치지 못하지만 그 정도면 일단 나와서 하루 종일 내 시간을 쓸 수 있고 부족한 금액은 아껴서 쓰면은 되겠다. 그럼 뭐 다른 취미 생활을 하면서 추가적인 소득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월 현금 흐름이 들어오면서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확신이 들면서 이제 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지인 중에서도 상가로 이제 월세 받고 하는데요. 임차인 스트레스가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크게 시세 차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월세는 좀 높을 수 있는데 그것도 계약 갱신하면 부동산 복비 내고 어디 고장 났으면 고쳐주고 하면 그렇게 남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상가 대출 금리가 6% 7% 뭐 8%까지도 됐는데 대출금 갚고 나오면은 월세 수익을 받더라도 남는 게 없거든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공실이 되면 완전히 손해거든요. 그리고 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그래도 뭐 8%에서 좋은 곳은 뭐 12%까지도 나긴 하는데 제가 선택한 월배당 ETF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뭐 10에서 15%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30%까지도 올릴 수 있으니까 사람 스트레스 없이 운영할 수 있고요. 스트레스라면은 ETF 주가가 이제 좀 하락하는 건데 저는 뭐 배당금이 목적이니까 하락해도 좀 덜 스트레스를 받고 하락하는 거는 제가 온전히 그냥 감당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 스트레스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우리 직장인분들 중에 나도 우리 작가님
작가님처럼 40대 은퇴하고 싶다.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조금 스타트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금액을 떠나서 계속 인플레는 되기 때문에 집값은 그래도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계속 뭐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사면은 돈이 그만큼 투입되고, 전세 같은 경우는 다른 데 투자할 여력이 또 적어지고, 집값이 계속 오르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일단 본인 집 자가를 구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를 구하고 나면 월배당 ETF를 하면서 꾸준히 이제 그 원금을 불리던지 아니면 그거를 또 생활비로 쓰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작가님이 하셨던 거 그대로 그냥 따라하면 될까요?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당장에 큰 생활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네. 초고배당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처럼 퇴사해서 큰 현금 흐름이나 생활비가 당장 필요하지 않으시면 한 10%에서 15% 정도 포트폴리오로 그냥 가져가시는 게 안정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일이든 투자든 이렇게 성과를 내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일과 투자에서 정말 우리 작가님만의 기준이나 노하우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직장을 다니면 그래도 월급을 받기 때문에 네. 업무에는 뭐 충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일에 있어서는 뭐 열심히 했고요. 종종 가족한테는 얘기는 안 하고 오후 반차를 내고 이제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재테크 관련 책을 뭐 보던지 뭐 유튜브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부동산이나 뭐 ETF 관련 강의가 있으면 좀 찾아다니면서 주로 이제 부동산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미래 계획을 종이에다 이제 쓰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면서 향후에는 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걸 좀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진 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오늘 아마 동기부여를 받으시고 당장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실천할 수 있도록 딱 요 기간 동안 요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딱 가이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간은 개인 상황에 따라 좀 다르고요. 제가 뭐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책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하면 부동산 책, ETF나 주식에 관심이 있다 하면 ETF나 주식에 관련 책을 2권을 사서 열심히 뭐 반복해서 읽으시면 좀 이제 느낌이 오실 거거든요.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또 동기부여를 받고, 다른 거 생각 안 하시고 그대로 행동하시면 되는데, 읽고 나서 몇 달 지나면은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꼭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동기부여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위해서 자기계발 책을 보는 것도 좋고, 동기부여를 꼭 잡고 그다음 목표를 세우고 1년 후 목표, 2년 후 목표, 3년 후 목표를 해서 행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께서도 이제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실행해 나가면 경제적 자유나 목표하시는 것을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을 믿고 원하는 삶을 이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을까 회의가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내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저도 뭐 훌륭하신 분, 성공하시는 분들의 뭐 책하고 강의 이런 걸 통해서 저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도 저 같은 분을 위해서 도움을 많이 좀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더 나아가서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답답해하는 직장인 분들에게 좀 길을 좀 열어주고 싶고, 가족들이 뭐 향후에 이제 원하는 걸 하고 싶을 때 더 많은 선택지를 줄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또 앞으로도 계속 자산을 쌓아가고 노력하고 싶습니다.